일하는 국회를 위해 당선자들이 뭉쳤습니다. 21대 주요한 사안부터 또 여러 가지 민생 법안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민생 토크, 정책 토크를 할 예정인데요. 다양한 우리 당선인들이 모여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최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갑 지역 당선인 오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전용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당선자 홍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 과천 당선인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은평갑 당선인 박주민입니다. 예, 저는 경기 용인시 정 당선자 이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 만들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당선자 장경태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8분의 당선자들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옆에서 자꾸 웃기셔서 저도 말씀을 각양각색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자꾸 발음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특히나 또 열심히 일할 것 같은 화제의 또 당선인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모이시게 되었는지 우리 의왕과천의 이소영 당선인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뭉친 21대 당선자들입니다. 다시 할게요. 본인이 그냥 3시간 걸리겠어. 왜 긴장을 해요? 네, 저희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뭉친 21대 국회 당선자들입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은 아직 가칭인데요.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 모임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는 국회가 꼭 다루어야 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안과 일에 집중하는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양형개혁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양형개혁, 우리가 일하는 국회 1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양형개혁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어렵고 대단히 좀 심각한 또 사회적 사안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대단히 좀 자세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탄희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일하는 국회 1탄 법원 개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양형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고요. 특히 우리 N번방 사건, 또 최근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법원의 양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 정지역구 당선자 이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원 개혁, 그중에서도 양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 13일 이 날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2008년 8살 아이 성폭행에서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일명 조두순 사건, 그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가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범죄 추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인, 강도, 절도, 방화와 같은 다른 범죄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독 한 가지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입니다. 물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선고형이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너무 가볍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유통해서 수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65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대인 피해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엄중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무려 6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41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일주일 전인 4월 29일 국회에서 법률로서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제 소지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감각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렸다. 그 이야기는 이제 14세, 15세 되는 한 아이들을 동의를 얻어서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제 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고요.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불법 성적 촬영물, 촬영 제작죄 등 아주 극심한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높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처벌 강화,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법정형,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선고형은 그 중에서 판사가 콕 집어서 선고하는 형량을 말합니다. 즉, 징역 3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범위가 법정형이라고 하면 징역 4년, 그 중에 선고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선고형을 골라내는 작업을 법률 전문 용어로 양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정형을 넓혀 놓아도 판사가 이 양형 작업을 통해서 선택하는 선고형이 낮으면 엄벌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의 문제는 크게 두 단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량의 범위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양형 기준에서 허용되어 있는 최대 범위가 미국의 기준의 가장 낮은 범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범위 내에서 판사들이 양형 작업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선고형, 이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물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한 80%,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말에 한국의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고 이례적으로 보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최근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2년 전인 2008년에 같은 도시에서 벌어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이 화재로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4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이 화재, 책임자인 원청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시에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기껏 벌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망 1인당 50만 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정형, 처벌의 범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90%가 넘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45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1명당 판사가 선고하는 벌금 선고 액수, 그것이 바로 평균 450만 원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나쁘끄럽지만 그래도 영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은 산재 사망 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 한 건당 한 명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평균 벌금 액수를 7억 9천만 원 정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자면 175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작년 말 일간지 칼럼에 한국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는 글을 썼는지 공감이 가지 않으시나요? 이러는 사이에 국내 산재 사고는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최고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액수가 안전조치 비용보다 훨씬 낮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업주로서는 안전조치를 할 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솜방망 및 처벌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재 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이든 산재 사고이든 범죄 엄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법정형, 즉 선고의 범위뿐만이 아니라 판사가 선택하는 선고형, 구체적인 형량입니다. 법정형만 높여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정하는 선고형, 이것이 바로 양형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법원 조직법은 양형제도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의 상식과 판사들의 양형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겠죠? 그것이 유권자들께서 저희들을 국회로 보낸 이유니까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형량 범위를 높이는 방안들. 두 번째 유형, 선고형 자체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들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양형개혁법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자, 과연 어떤 방법들이 우리 법원의 양형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12년 전 조두순 사건 발생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더라면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올해 12월 13일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데요. 참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양형개혁에 대해서 우리 이탄희 당선인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사실 이제 이탄희 3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양형개혁법인데요. 뭐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판사가 선고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자, 피고인 이렇게 무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유죄입니다. 그리고 당신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이렇게 선고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피고인 내가 보기엔 유죄입니다. 오늘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형량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전문가들, 과학자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법정으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사에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절차를 나누면 지금의 판사들이 정하는 선고형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이 나올 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네, 확정 선고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되는 건데요. 또 우리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홍정민 당선자님 한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도 오늘 논의된 것처럼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형 외에 선고형까지도 이렇게 기속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충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형사 범죄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도 도입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유무죄에 대한 의견 말고도 양형에 관한 의견도 뭐 한번 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판사는 이를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유무죄에 대해서 이제 정했는데 거기에 배치되게 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 따르지만, 양형에 대한 의견은 뭐 좀 더 깎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사실 헌법에 따르면 최종 결론은 법관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범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덕관이 귀속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제도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잘 작동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N번방 같은 정말 인면수신형 이런 범죄도 있지만 또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이런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또 징벌적 판결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 상향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영환 당선자님은 또 안전 전문가시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선 아까 산재 사고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 지난 4월 29일에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였습니다. 우선 그 공사장에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소재가 건축 자재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고, 그 위험한 소재를 다룰 때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이제 화기 취급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공사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보면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 사업주가 이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꼭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양형의 부분에 있어서 계속 벌금으로 계속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적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경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주장에도 저도 아주 깊게 동의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벌을 위반 시에도 이제 5년 이상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이렇게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이제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그 본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 그리고 원청업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 위험한 작업과 거기에 따르는 위험 그 책임 소재들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걸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서 이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사고 참사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산재 관련된 재판의 상황을 좀 보다 보면 또 기업의 입장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소영 당선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업들에게 자문하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비롯된 거라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안전 관련된 설비에 돈을 적게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절차를 생략한다거나 안전관리 인원을 현장에 적게 배치한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원인에서 비롯돼서 그게 이제 개인의 실수를 통해 산재 사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이고, 본질은 이제 돈을 더 어떻게 하면 쓰게 할 거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인 법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행위자, 실제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법인의 대표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간과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기업에 부과되는 그 벌금의 양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야 되고, 또 그 다른 법률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예컨대 매출액의 일정 비율 몇 프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이제 엄중한 과징금 부과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사업장 폐쇄나 아니면 조업 정지처럼 영업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행정 처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산재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형하고 같이 좀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양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또 입법 과정에서의 처벌 규정을 어떻게 이제 명시할 거냐인데, 사실 우리 박주민 당사자께서는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저희가 상향한다, 뭐 낮추다 이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혹시 소개하실 일화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이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속된 말로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용균님의 어머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국회 각 의원실을 찾아 다니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소위 말하는 투쟁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외면하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다 정도의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하셔가지고 조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 향후에도 아마 이제 개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20대 때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득해 가면서 작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김용균법, 세월호법, 또 혹시나 이런 어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을 상향시키는 것들이 방금 이세윤 당사자께서 얘기하셨 그 어떤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항상 이런 반대의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특히 산업 관련된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책임은 다 사회로 돌리고 이익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 손실을 자기네들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돌리고 이익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려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 끌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익을 누리는 쪽이 비용이든 책임이든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이든 뭐 많이든 어떤 안전 기준에 이런 것들을 높이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좀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사회적인 비용은 줄어들고 또 그렇게 높은 허들에 적응된 기업들이 또 국제적으로 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득해 나가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번 참사를 겪고도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소재가 계속 사용되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거나, 왜냐하면 그것도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쓰지 말자는 의견들이 계속 주장되어 왔지만 계속 그 경제성과 편리성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런 처벌의 책임, 그런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 벌금, 아주 소액의 벌금으로, 그것도 우리 이 참사 이후에 사회적 비용을 그런 책임자가, 원청업자,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참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만큼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은 실제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냥 안전기준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설계를 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사실 납기를 빨리 맞춰야 인건비도 덜 지출되고 이익도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도 더 이제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한 일을 하다가 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율을 하는 게 그 벌금 액수를 다시 높여줘서 그 경제 논리상으로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이 양형 절차를 뭐 제 의견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판사들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판사 입장에서도 바로 이걸 선고를 하려고 하면
내가 파격적으로 이게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고를 해야지만 실질적인 근절 효과가 날 거다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시간을 주고 판사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자기도 어떻게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이게 재난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뭐 형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출소하고 나서에 대한 사후 조치가 지금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실 때 법 안에 사후 관리에 대한 조치,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 지금 보면 약간 그 다른 얘기를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재해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인 거고 양형이 약해진 것도 판사들이 그 이미 이제 개념적으로 포섭돼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약간 그래서 그런 인식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그런 걸 보정해 줄 필요가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 처벌이 이제 양형이 약해진 이유는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에게 관대한 이런 성인식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문가가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면서 보정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예방 차원이 중요하거든요. 사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 역시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여서 그런 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같은 입장인데 이제 아까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약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를 단축한다 그럴 경우에 그 이유가 뭐 지연된 손해는 다 이렇게 을에게 다 떠넘겨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좀 계약 관계를 공정하게 하는 걸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나는 게 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네. 이번에도 용접 작업과 그런 위험한 소재가 동시에 사용된 게 12년 전과 거의 똑같다는 뜻이에요. 뭐 하청에 한 뭐 9개 업체인가 동시에 들어와서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돼 버리니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그리고 또 이천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분이 또 많이 희생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또 법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덜 보호해도 된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N번방 같이 성범죄와 산업재해가 조금 이제 구분은 해야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이 양형 과정에서 과연 입법의 어떤 처벌 규정을 올리는 부분과 재판의 어떤 과정에서의 양형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또 우리가 상향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인식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소방법이나 예를 들면 항상 이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모든 건축 과정에서의 소위 건축비를 낮춰야 된다. 뭐 물론 이제 납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이 건설 현장에서의 상황 현장들도 대부분 또 실제 지금 현장에 소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도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형 절차를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당장 하자는 주장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관심이 된 대상 범죄, 성범죄나 산재 사고부터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하고 그런 거 이제 더 확대해 가는 거죠. 뭐 소방법 위반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서히 확대해 나가보면 어떨까. 토론한 것들이 입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입법화하는 게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N번방처럼 이렇게 빨리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는 있을까요, 의원님?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초선 당선인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입법 과정에 힘을 받으려면 두 가지인데 의원들 내부에서 넓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바깥에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이 또 국민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또 국회 내에서 의원들 간의 동의를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뭐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양형 절차에 대한 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기업에게 뭔가 부담을 준다든지 하면은 기존에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 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있겠죠.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도 그럴 경우에 좀 통과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국민들과 호흡을 하면서 국민분들이 많이 이런 법안을 요구하시면은 더 이제 좀 국회 내에서 논의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아마 프로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국민분들에게 좀 호소를 좀 하시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국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하고 소통한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와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은데 약간 일맥한테 맥은 뭘 뜻이죠? 맥을 짚는다. 일머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우리 한마디 도 참여하지 않은 우리 전영식 당선자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양형개혁의 필요성은 굉장히 좀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서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라서 이제 국민 눈높이보다 조금 더 상향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서 강력한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이것들을 21대 국회가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빨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조두순 씨 같은 경우는 만약 출소 이후에 뭐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처벌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형량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선고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제도를 지금도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 힘을 합쳐서 빨리 좋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참 이 강력한 이 처벌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판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좀 네. 아쉽고 좀 슬프네요. 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이번에 양형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소통 방송 준비하고 있으시다면서요? 예, 오늘은 주로 저희가 떠드는 자리였는데요. 5월 10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좀 듣자, 예, 이런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일하는 국회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등원이 아닌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또 새로운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21대 국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일하는 국회 2탄 예고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박주민 당선인님께서 이번에 또 워낙 또 세월호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국회 그 요구되는 입법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과제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다루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고요. 적당한 방식, 이것은 지금 가족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아마 일요일 날 있을 그 방송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좀 그렇죠. 아이디어를 좀 의원 내부에 그 동의가 됐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은 이렇게 좀 입법하기가 그래도 수월한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라도 이렇게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의원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입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뭐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께서 세상을 보는 또 맑은 또 좋은 창이 돼야 되는데요. 항상 국회의원 하면 전문가라고만 생각하시지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저희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 건설하는 데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정말 너무 일하는 국회 1탄 양형개혁을 통한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2탄이 우리 당선인의 친절한 또 자세한 설명으로 또 이해하기 쉬운 또 부분도 많았는데요. 앞으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8분과 함께 앞으로 더 또 추가하실 우리 당선인들과 함께 21대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나만 멘트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만. 네. 오늘 저희가 일단은 8명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삼삼오오 모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요. 더 좋은 주제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당선인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더 든든해 하실 것 같아요.